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전원의 주제사 프랑스 혁명 구제도에서 국민국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우리가 유럽의 3대 정복자 중에 한 명이 나폴레옹인데요. 3대 정복자라면 카이사르, 우리 샤르마뉴 대제, 네, 나폴레옹 이렇게 세 사람을 꼽는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의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관식을 벌이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네, 프랑스가 이제 재정이 잠깐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황제의 관을 보통 교황이 씌워주는데 혼자 네, 이 황제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사실 이게 그림이 약간 보면은 이 황제의 관을 본인은 이미 썼고요. 네, 이거를 또 자기 부인 네, 조세핀한테 씌워주는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통 신한테 옛날에 했는데 네, 황제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이 나폴레옹의 신성시에서 네,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비드 네, 라는 그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좀 권력에 되게 순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권력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나폴레옹 대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관식 사실 보면 이거 일부만 나온 건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표정이나 이런 게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대관식에 나폴레옹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이 조세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좀 나이도 있었고 나폴레옹보다 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참석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참석한 걸로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죽은 사람도 그려놨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요분이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예요. 네, 카이사르.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어떤 그 로마 제국에서 기억나죠? 로마 제국을 연 사람이죠, 사실은. 네, 그 카이사르가 자기가 이렇게 다 권력을 갖고 이러면서 암살이 되긴 했지만 이게 옥타비아누스한테 이어져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제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그렸는데 뭔가 카이사르의 인정을 받았다? 약간 이런 의도로 그린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그려놓고 내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당시 나폴레옹이 이런 어떤 뭐라 그러지? 물론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황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정통성 없어요. 프랑스 혁명 일으키고 이런 게 다 결국 왕의 독재 이런 거 막기 위해서인데 왕보다 훨씬 더 높은 황제의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그림으로 좀 더 신성시하게 네,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카이사르도 등장을 시키고 본인의 모습도 여기 사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화가 본인도 나와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의 전개를 좀 볼게요. 우리가 그 전에 국민의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그 테니스 코트 선언하고 만들어지고 한 다음에 인권 선언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산을 하게 돼요. 근데 해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프랑스를 통치할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다음이 입법의회입니다. 그래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입법의회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성공했고 왕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 주변국들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상당히 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제 왕이 당시 있거든요. 왕이 있는데 그런 왕을 이제 죽였다고 하니까 이 프랑스 혁명 이념이 자기네 나라까지 오면 자기네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네, 입법의회가 얘네들이 입법부에 압박을 넣으니까 프랑스 입법부에서 얘네 상대로 그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 지금 독일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네, 하여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까지 벌어지니까 혁명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시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쯤에 그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도망치려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바렌 사건인데 바렌에서 잡혔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이 국민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네, 국민공회는 이 공화주의를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국민공회를 두고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파와 좀 천천히 하자 온건파가 있었거든요. 이 급진파를 자코벤파라고 부르고 네, 온건파를 지롱드파라고 불러요. 네, 근데 얘들이 이제 이 혁명의 처리를 놓고 좀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이 자코벤파에서는 왕 없애고 완전한 공화정으로 해야 된다. 지롱드파는 좀 천천히 하자. 왕을 죽이지 말자. 입헌군주제로 가자. 영국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막 혼란스럽고 이런 틈을 타서 이 자코벤파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급진파였던. 그래서 자코벤파가 우세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공화정이잖아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공화정은. 그래서 왕을 아예 처형시켜버린 거죠. 루이 16세와 그 부인까지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정에 반대한다 하면은 다 그냥 단두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은 게 몇 달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천 명을 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켰고 거의 뭐 단두대가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돌아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너무 공포 정치를 해서 결국 이제 그 잡히고 네 결국 처형이 돼요. 로베스피에르 단두대 처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공회 끝나고 총재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총재정부는 5명의 총재,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5명의 총재를 뽑아서 정치하는 건데, 근데 좀 무능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고 무너졌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혁명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나폴레옹은 이 혁명 전쟁의 영웅이에요. 왜냐면 되게 잘 싸웠고,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통령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 통령 정부는 3명의 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제일 통령으로 사실상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혁명의 전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국민의회부터 이거 좀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회가 첫 번째였죠.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국민공회예요.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그 다음에 통령정부예요. 이렇게 좀 순서가 전개가 되는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이 지금 등장을 한 거고요. 사진을 좀 보면은 이분이 로베스피에르예요. 로베스피에르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던 자코벤파 사람이고 당시 이제 국민공회 지롱드파와 자코벤파가 있어요. 근데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롱드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제 반대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오른쪽에 있고 자코벤파 왼쪽에 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코벤파가 이제 오늘날의 좌파로 불리고 좀 급진적인 그리고 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리는 이 전통이 자리에 앉는 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폴레옹이죠. 군인인데 되게 시골 출신이에요. 프랑스 본토도 아니고 프랑스 밑에 섬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좀 가난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주 전쟁의 영웅이 돼서 프랑스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혁명 전쟁을 일으켜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대부분 또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과서 정리해보면 이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전쟁을 합니다. 혁명 전쟁.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았는데 국민공회가 구성이 되면서 공화정이 선포가 되고요. 이때 자코벤파 주도예요. 급진 개혁파. 그래서 왕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국왕 루이 16세 처형하고 공포정치 시행했습니다. 근데 공포정치 하니까 또 불만이 생겨서 결국 로베스피에르 처형당하고 총재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총재정부 무능했어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어떤 전쟁에서 그 승리 그런 걸 통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의 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통령정부에서 제일 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통령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5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투표, 국민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당연히 국민의 찬성이 많았겠죠. 네,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이 황제 대관식이고 공화정은 이제 끝나죠. 네, 어떤 왕보다도 힘이 센 네, 황제가 등장해서 프랑스는 이제 제정이 돼요. 제정. 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법전을 편찬하는데 이 법전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뭐 소유권, 계약, 과실책임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뭐 국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혁명의 정신이 또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해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에스파냐의 어, 해군 전쟁에서도 영국이 이길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영국을 가려면 바다로 가야 돼요. 당시에는. 예, 근데 처음에 영국을 공격했는데 졌어요. 예, 그래서 영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국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을 상대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은 영국이 교역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에 영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막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초기 내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물건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랑 교역을 못하게 하면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무역품을 사서 쓰는 다른 사실 주변국들이 타격이 더 컸어요. 네, 그래서 영국의 대륙 봉쇄령으로 오히려 그 주변에 다른 대륙 국가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영국의 대륙 봉쇄를 내렸는데 이 러시아가 그거를 못 견디고 대륙 봉쇄를 어기고 교류를 한 거예요, 영국과. 그래서 나폴레옹이 열받은 거죠. 너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춥죠. 예, 그래서 이 러시아에 진격을 했지만 뭐 6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했대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집니다. 네, 그래서 70%의 병사가 죽을 만큼 참패를 당하고 오는 거죠.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에서 진 대가로 항복을 선언하고 엘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엘바 섬에 갇혔다가 나폴레옹이 탈출을 해요. 네, 엘바 섬 탈옥을 해서 탈출을 해서 또 막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 영국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서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아예 아프리카 그 섬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폴레옹이 막 전쟁을 하면서 유럽과 전쟁을 하면서 좀 어떤 그 의의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가 됩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자유, 예, 평등, 그리고 우애 이 세 가지거든요. 이런 게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되고 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건데 그런 이념도 막 퍼져나가고 민족주의.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민족끼리 단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싹 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또 전쟁의 의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폴레옹인데요. 네, 전쟁하려고 알프스 산을 넘는 모습인데 이것도 그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되게 멋있게 그렸죠, 나폴레옹이. 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되게 미화해서 그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고 옆에 네, 시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힌 나폴레옹의 모습 말년에는 되게 이렇게 더 살도 많이 찌고 되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집권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의 이념이 전파되는데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제일 통령으로 취임하고 국민 투표에서 황제 자리까지 오르죠.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이 돼서 지금 어떤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이 다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영국 다 점령했는데 영국만 점령 못했죠.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어겨서 원정 갔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자유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랑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우리끼리 뭉쳐야 돼. 라는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하고 결국 이게 국민국가 체제로 형성이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역사 탐구인데요. 우리 이
강의 제목이 구제도에서 국민국가로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도 국민국가가 되고 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국민국가 체제가 수립이 되는데 일단 국민국가가 뭔지 보면은 일정한 영토에 거주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자주 독립을 지키고 대내적으로는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국기, 국가, 국어, 국경일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이 공유하는 것을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이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프랑스 국가 라 막세이즈라는 그 프랑스 국가 지금도 쓰이는 건데 이게 바스티유 습격날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로 공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싸울 때 이 라막세이즈를 부르면서 전진을 했다고 하고요. 삼색기 프랑스 이 국기가 세 가지 색깔이에요. 이 파란색은 자유, 그다음에 흰색이 평등, 빨간색은 우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 기간에 인권선언 발표해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주변 국가의 혁명 정신을 실으면서 우리 프랑스 국민이야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폴레옹의 법전이 편찬이 되면서 법앞의 평등이라든지 사유재산권 이런 거 인정됐고요. 그리고 잔다르크 그 100년 전쟁에서 활약했던 이분을 드디어 영웅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예는 로베스 피에르를 비롯한 자코뱅파, 급진개혁파죠. 주도로 루이 16세를 죽이고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였죠. 이런 거를 공포정치. 네, 그리고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처형이 되고 총재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총재정부가 무능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통영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는 이제 제1통령이 됐고요. 결국 국민투표로 나중에 황제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영국만 정복을 못해서 얘네 봉쇄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 내렸는데 러시아가 이거를 어겼다 그랬죠. 그래서 원정 감행했다 실패하고요.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가국가의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하면서 오늘날의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